옛날 한 마을에 율곡이의 철학을 아주 좋아하는 한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기 원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그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세상의 이치와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와 기에 관한 것이니 잘 들어보세요. 그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뜸을 들였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여기에 이와기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 이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철학자였고 동생 기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험가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여행하며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하나 신기하게도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가 있으면 기가 있었고 기가 있으면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서로 다른 일을 하며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마을의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항상 비가 오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죠. 두 분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형이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자연의 법칙과 조화에 관한 것이므로 내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 그리고 별을 살피며 오랫동안 깊은 사유에 잠겼습니다. 결국 그는 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문제의 원인은 마을 사람들이 자연의 순리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구나. 모든 자연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는 법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지. 동생 기가 대답했습니다. 오, 형의 말이 맞아. 그럼 나는 지금 이곳에 생동감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도울게. 그러고는 그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이와 기가 조화롭게 결합하여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비가 내렸고 농작물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두 형제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현자는 이 이야기를 끝내며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와 기처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기는 그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현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율곡이의 철학은 더욱 깊이 새겨져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작은 마을에는 칸트의 철학 강의로 과외를 하는 한 철학 선생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스터 윤이었고 그는 특히 이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마을은 수학에 뛰어난 학생들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는 특히 숫자에 능란한 소년인 민수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스터 윤은 학생들에게 칸트의 선언적 종합 판단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교실 앞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7 플러스 5는 12를 생각해 봅시다. 민수는 이 말을 듣고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7과 5를 더하면 12가 되는 것이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정보라고 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요? 미스터 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이야, 민수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이란 과목을 추상화해 보아야 해. 수학에서 7과 5를 더하는 것이 경험이 아닌 논리적 이해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로서 10이라는 숫자는 이전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잖아? 이것이 바로 선언적 종합 판단의 핵심이지. 그때 짝꿍인 수진이 옆에서 말했다. 그러면 마치 초능력이 있어서 경험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미스터 유는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단다. 수진아, 우리의 이성이나 직관은 경험에 앞서 작동하며 그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구성할 수 있지. 이는 마치 초능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 각인되어 있는 구조 때문이지. 이 설명을 듣고 수업 후 민수는 집에 가는 길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철학 수업에서 초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 모두 숫자를 가지고 마법 같은 것을 할 수 있대. 칸트라는 철학자가 그걸 설명했는데 뭐랄까 경험하기 전에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대. 수학이 마법이 될 수도 있다니 멋지지 않아? 민수의 메시지를 본 친구들은 그제야 칸트의 철학이 얼마나 흥미로운지를 깨달았고 미스터 윤의 철학 수업은 마을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이야기를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그 후로는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자신들만의 작은 마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아리스토라는 이름이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는 왜? 라는 질문을 가장 좋아했어요. 특히 그는 물건이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했습니다. 하루는 호수가 근처 숲을 거닐다 하나의 반짝이는 도토리를 발견했습니다. 도토리를 손에 들고 아리스토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고 단단한 도토리가 어떻게 거대한 참나무가 될 수 있는 거지? 마침 지나가던 현자 테오필루스가 아리스토의 물음을 들었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하, 목적문을 얘기할 때가 없군. 테오필루스는 혼잣말을 한 후 아리스토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목적의 일부를 손에 들고 있단다. 이 도토리는 원래부터 참나무가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울 준비를 하는 것이야. 테오필루스는 큰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리스토는 기꺼이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목적이 있는 법이지. 테오필루스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이 강은 바다로 흐르기 위해 존재하고 바람은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해 불며 해는 모든 생명에게 빛과 따뜻함을 주기 위해 떠오른단다. 아리스토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때 테오필루스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초롱초롱한 아리스토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역시 큰 목적을 품고 있단다. 하지만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시간이 걸릴 거야.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 경험을 하고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탐구하는 것이란다. 아리스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알아가고 언젠가 제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테오필루스는 이내 기뻐하며 아리스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과 열정이 언젠가 너의 참된 목적을 일깨워줄 것이야. 그리나 잊지 말거라. 그 여정 자체도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하여 아리스토는 도토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도토리를 작은 화분에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며 그 도토리가 언젠가 커다란 참나무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사소한 도토리 속에 담긴 목적을 통해 아리스토는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가는 길에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그의 왜? 라는 물음과 함께 밝게 빛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행복 마을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를 접하고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복 선택의 날이라고 불리는 연례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 선택의 날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연못을 새로 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관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못이 생기면 뜨거운 여름날 수영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선호했지만 도서관 확장은 깊이 있는 지식과 정신적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어 다른 이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래 질적 쾌락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단순히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질의 행복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마을 회의를 열어 각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하게 된 것은 어부빌 아저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곧 생명이자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름마다 우리는 덥고 습기, 찬 날씨에 시달립니다. 연못 하나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신나게 놀 수 있고 더위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발언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고지어 도서관 사서인 릴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단순한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진정한 행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책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주고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도서관 확장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것을 안겨줄 겁니다. 이 문답은 마을 회의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못이 더 많은 사람을 즉각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거라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도서관의 책들이 오랜 세월 동안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제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결국 마을 촌장이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의견을 듣고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래의 철학에 따라 우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리는 도서관을 확장하면서도 작은 연못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촌장이 지혜로운 제안을 받아들였고 도서관을 확장하는 동시에 작은 연못도 짓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책과 지식으로 마음이 확장된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은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누었고 연못에서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마을의 전설로 남아 결국 진정한 행복이란 단순히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질과 영향을 고려한 복합적인 결정을 통한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가 마을에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